야, 엉덩이 좀 더 치켜들어봐. 그래야 제대로 된 각이 나오지 않겠냐. 고요한 정적을 찢고 날아든 것은 칠판을 쇠로 긁는 듯한 불쾌하고 걸걸한 목소리였다.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최전방을 수호하는 제12사단 사령부 본청 3층. 오후 4시에 나른한 햇살이 블라인드 틈새로 비스듬히 꽂히며 공기 중에 부유하는 먼지 입자들을 비추고 있었다. 묵은 왁스 내음과 고풍스러운 나무 냄새가 뒤섞인 사단장실은 마치 심해의 거대한 수족관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 고요의 중심, 짙은 마호가니 세 개의 집무 책상 아래에서 걸레질을 하던 이지은의 손길이 멈칫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헐렁한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에 땀에 젖어 등 뒤로 달라붙는 흰색 면 티셔츠 차림. 아무렇게나 질끈 묶어 올린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로 젖은 채 흘러내려 있었다. 손에는 더러워진 걸레가 들려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전설적인 707 특임대 출신이자 창군 일의 최연소 사단장 내정자 이지은. 그녀가 취임식 하루 전날 아무도 몰래 자신의 집무실 바닥을 직접 닦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이 넓은 공간에 오직 그녀뿐이었다. 안 들려? 귀 먹었어? 이 아줌마가 빠져가지고.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척이 불길하게 가까워졌다. 군화굽이 바닥을 찍는 소리, 또각, 또각, 신경을 긁을 정도로 느릿하고 오만한 박자였다. 지은은 젖은 걸레를 쥔 소나기에 꽉 힘을 주었다. 투명한 피부 아래 푸른 힘줄이 도드라졌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역광을 등지고 선 남자의 실루엣이 위압적으로 보였다. 계급장은 중령, 명찰에는 박성훈이라는 이름이 오만하게 박혀 있었다. 작전 참모였다. 상의 단추는 볼품없이 풀려 있었고 소매는 거칠게 걷어 올린 채였다. 입에는 다 타들어간 담배꽁초를 질겅거리고 있었는데 그에게서는 역겨운 믹스커피 냄새와 철어버린 니코틴 악취가 진동을 했다. 새로운 용역인가? 인사과 놈들 일 처리 하나는 빠르네. 야, 얼굴 좀 보자. 몸매는 아주 20대인데? 박성우는 더러운 흙이 묻은 전투화 발로 방금 지은이 정성스레 닦아놓은 윤기 나는 바닥을 짓뭉개며 걸어왔다. 검은 흙 자국이 깨끗한 마룻바닥에 흉터처럼 선명하게 남았다. 그것은 단순한 발자국이 아니었다. 이 신성한 지휘 공간에 대한 모독이자 지은의 영토에 대한 명백한 침범이었다. 지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완전히 일어서지는 않았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마치 707 시절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덤불 속에 웅크리던 맹수 그 자체였다. 누구십니까? 여긴 외부인 출입 통제 구역일 텐데요. 지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감정이 거세된 듯한 그 차가운 목소리에 박성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어허, 이 여편네가 눈 동그랗게 뜨고 말대꾸를 하네. 야, 너 누군지 몰라. 이 부대 작전 참모 박성훈 중령님이시다. 어디서 감히 용역 주제에 훈계질이야? 박성훈이 씩씩거리며 다가와 지은의 코앞에 섰다. 그의 거친 숨결이 지은의 얼굴에 닿았다. 점심에 반주라도 걸쳤는지 역한 알코올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리고 뭐? 통제구역? 야, 내일 그녀 오기 전까지는 여기가 내 놀이터야. 알겠어? 그래요? 아, 들었잖아. 내일 취임한다는 그 어린 계집애. 육사 출신도 아니고 삼사 출신도 아니고 무슨 특전사에서 굴러먹다 온 년이라는데 빽이 얼마나 좋으면 그 나이에 별을 달아? 딱 봐도 뻔하지. 윗놈들한테 꼬리치고 가랑이 벌려서 올라온 년 아니겠어? 지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수축했다. 살기. 아주 찰나의 순간 사단장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둔감한 박성우는 그 서늘함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지은의 시선을 즐기듯 음흉한 눈빛으로 그녀의 목덜미와 쇄골 라인을 훑어내렸다. 근데 너 가까이서 보니까 반반하네. 피부도 하얗고. 야, 너 몇 살이야? 여기서 청소만 하기엔 아깝다.
박성훈의 손이 뱀처럼 쓱 올라왔다.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이 지은의 어깨를 스치듯 만지작거렸다. 명백한 성추행이었다. 지은의 뇌 속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거리 30cm, 타격 가능 부위 경동맥, 명치, 낭심, 제압 소요, 시간 0.8초. 그녀의 본능은 당장이라도 눈앞에 있는 남자의 손가락을 꺾어버리고 무릎으로 턱을 올려치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다. 아직은 내일의 사단장이었다. 손 치우십시오. 지은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경고했다.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박성훈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감히 청소부 따위가, 감히 여자가 거부를 해. 그의 비틀린 자존심에 불이 붙었다. 인연이 진짜 돌았나? 야, 오냐오냐 해주니까 기어오르는 거야? 내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내가 당장 관리관한테 전화해서 너 자르게 만들 수도 있어. 오늘 일당 떼이고 쫓겨나고 싶어. 엉? 그는 위협적으로 손을 치켜들었다. 금방이라도 뺨을 올려붙일 듯한 기세였다. 요즘 년들은 왜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해? 사내 새끼가 좋게 말하면 네 하고 기어야 할 거 아니야. 너 같은 건 맘만 먹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매장시킬 수 있다는 거 몰라? 여기가 군대야. 군대. 사회랑은 법이 다르다고. 군대. 지은이 씹어뱉듯 되뇌었다.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다. 그것은 웃음이었으나 보는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래, 군대지. 명예와 계급이 생명인 곳. 뭐라고 중얼거려. 당신 말이 맞아. 이곳의 법은 다르지. 그래서 더욱 기대되는군. 네가 그 법 앞에서 어떻게 지저댈지. 이 미친년이. 최민재가 폭발했다. 그는 옆에 놓인 사단장 전용 응접 소파의 테이블을 군화발로 거칠게 걷어찼다. 쾅! 묵직한 테이블이 밀려나며 요란한 굉음을 냈다. 유리 재떨이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며 산산조각 났고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비산했다. 너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알아. 어디 한번 지져봐. 내가 아주 톡톡히 교육을 시켜줄 테니까. 최민재가 한서윤의 멱살을 잡으려 팔을 뻗었다. 그 순간이었다. 한서윤의 움직임은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빨랐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틀어 그의 손을 피함과 동시에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다. 강하게 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툭 하고 얹은 듯 했지만 최민재는 마치 강철 수갑에 채워진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야, 너 이거 안 나? 최민재가 당황하여 팔을 빼려 했지만 한서윤의 손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가느다란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느껴지는 악력은 인간의 것이라 믿기 힘들 정도였다. 한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에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중령 최민재, 그녀가 낮게 읊조렸다. 내 집무실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 치우기 귀찮으니까. 집무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그때였다. 복도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최중령 안에 있나? 지금 군단장님 비서실에서 연락 왔어. 사단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인사참모 김대령이 들이닥쳤다.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오던 그는 묘한 자세로 대치 중인 두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다. 흩어진 유리 조각, 걷어차인 테이블, 그리고 묘령의 여인에게 손목을 잡힌 채 엉거주춤 서 있는 최민재까지. 이게 무슨 추태야? 김대령이 황당하다는 듯 물었다. 그제야 한서윤은 잡고 있던 최민재의 손목을 혐오스러운 오물을 버리듯 툭 놓아주었다. 최민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자존심이 상한 그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김대령에게 소리쳤다. 아닙니다, 대령님. 이 청소 분연이 미쳤습니다. 제가 훈계 좀 하려는데 대드는 꼴 좀 보십시오. 이거 당장 헌병대 불러서 영창에 쳐넣어야 합니다. 그만해. 술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한다. 내일 취임식 준비는 안 하고
여기서 여자랑 신랑이나 하고 있어? 나가. 당장 나가서 찬물에 머리나 받고 와. 김대령의 호통에 최민재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분이 풀리지 않는 듯 한서윤을 노려보았다. 너 운 좋은 줄 알아. 김대령님 아니었으면 넌 오늘 뼈도 못 추렸어. 두고 보자. 내일 취임식 끝나고 내가 반드시 너 찾아서 박살을 내놓을 테니까. 내 이름 기억해라. 최민재다. 그는 바닥에 침을 첨뱉고는 어깨로 한서윤을 툭 치고 밖으로 나갔다. 김대령은 혀를 차며 한서윤을 힐끔 보았다. 거 아가씨도 적당히 하고 나가요. 여기 높은 분 계시는 곳이니까 함부로 물건 만지지 말고. 사마여간 최중령 저놈의 성질머리는 김대령마저 사라지고 문이 닫혔다. 다시 찾아온 정막. 하지만 사단장실의 공기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공간 전체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진동했다. 한서윤은 천천히 몸을 숙였다. 최민재가 뱉은 침이 그녀의 트레이닝화 앞과 옆에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발로 지시겨 놓은 바닥의 흙자국들. 그녀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자신의 관등 성명이 적힌 명찰, 그리고 검은색 벨벳 주머니였다. 주머니를 열자 오후의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은색 계급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2개의 별, 소장. 한서윤은 깨진 유리 조각 위로 자신의 계급장을 들어 비춰보았다. 유리 파편 속에 굴절된 별이 날카로운 흉기처럼 보였다. 최민재. 그녀는 최민재가 걷어찼던 테이블을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 원위치시켰다. 그리고 깨진 잿더리 조각을 맨손으로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베어 붉은 핏방울이 맺혔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기억할게. 내 이름, 그리고 내 놈이 뱉은 그 더러운 침까지. 한서윤의 눈이 창밖 연병장을 향했다. 내일 보자. 내 별이 너의 목을 베러 갈 때까지. 그녀는 손에 쥔 유리 조각을 가루가 되도록 으스러뜨렸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텅 빈 사단장실을 기괴하게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내일 있을 대청소, 그 피비린내 나는 서막이었다. 밤 10시, 강원도의 겨울밤은 자비가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12사단 주둔지를 거대한 아가리처럼 삼키고 있었고 칼날 같은 삭풍은 창문을 덜컹거리며 끊임없이 울어댔다. 사단장 관사가 아닌 사령부 본청 지하의 낡은 당직실. 한서윤은 그곳에 있었다. 아직 정식 취임 전이라 관사키를 받지 않았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였다. 그녀는 어두운 조명 아래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제12 보병사단 주요 직위자 신상 명세서라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다. 한서윤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종이 위를 서늘하게 훑어내렸다. 사각거리는 종이 소리만이 무거운 정막을 갈랐다. 이내 그녀의 시선이 한 장의 프로필 사진 위에서 멈췄다. 성명, 최민재, 계급, 중령, 보직, 작전참모, 특이사항, 육군단 출신, 전임 사단장 표창 3회, 대민지원 유공. 화려하게 포장된 이력들이었지만 한서윤은 그 이면에 숨겨진 악취를 이미 맡고 있었다. 그녀는 붉은색 펜을 들어 대민지원 유공이라는 글자에 거칠게 가로줄을 그었다. 펜촉이 종이를 찢을 듯 깊게 파고들었다. 대민지원이라. 한서윤은 입꼬리를 비틀며 씁쓸하게 웃었다. 낮에 마주쳤던 최민재의 눈빛. 그 탐욕스럽고 비열한 눈동자가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명예를 넣는 군인의 눈이 아니었다. 권력이라는 썩은 고기에 맛들인 하이에나의 눈이었다. 그녀는 의자 뒤에 걸어두었던 정복을 바라보았다. 내일 취임식에서 입을 옷, 어깨 견장 위에 달린 2개의 은색 별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리빨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한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 앞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어 차가운 금속 계급장을 쓰다듬었다. 이 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707 대테러 팀장 시절 작전 중 산화한 동료들의 피와 땀, 그리고 자신이 삼킨 눈물의 결정체였다. 그런데 감히
그 별이 지휘해야 할 신성한 부대에 곰팡이 같은 자들이 기생하고 있었다. 기다려. 한서윤은 별에게 맹세하듯 나직이 속삭였다. 내일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줄 테니까. 그녀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잠겼다. 맹수가 사냥을 앞두고 호흡을 가다듬듯 그녀의 밤은 깊고 고요하게 흘러갔다. 같은 시각 인제 읍내의 유흥가.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룸살롱 황제의 VIP 룸은 쿵쿵거리는 비트 음악과 자욱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최중령님, 아니지. 곧 대령 진급하실 우리 형님을 위하여. 테이블 위에는 양주병들이 볼링핀처럼 나뒹굴고 있었고 술에 취한 사내들의 고성방가가 터져나왔다. 그 중심에 최민재가 있었다. 그는 셔츠 단추를 배꼽까지 풀어헤친 채 양옆에 앉은 접대부들의 어깨를 거만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그 술맛 죽인다. 야, 김소령. 너 내가 오늘 낮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아냐? 최민재가 붉게 상기된 얼굴로 맞은편에 앉은 김소령에게 침을 튀기며 물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혹시 또 장 대령님한테 한 소리 들으셨습니까? 깨지긴 누가 깨져? 야, 사단장실에 웬 젊은 년이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 년이 아주 앙큼한 게 내가 좀 만져주려고 했더니 눈을 부라리면서 내 손목을 잡는 거야. 참, 기가 막혀서. 에이, 형님도 참 취임 전날이라 예민하셨네. 그냥 봐주지 그러셨어요. 봐주긴 뭘 봐줘. 계집년들은 초장의 길을 꺾어놔야 한다고. 내가 누구요? 12사단 작전통 최민재 아니냐. 내일 그 새로 온다는 여자 사단장도 마찬가지야. 오자마자 내가 아주 군기를 빡세게 잡아서 내 밑으로 기게 만들 거야. 최민재는 술잔을 비우고 탁자에 콱 내려놓았다. 알코올이 뇌를 지배하자 두려움 따위는 사라지고 헛된 객기만 남았다. 낮에 한서윤에게 제압당했을 때 느꼈던 그 본능적인 공포는 술 기운에 희석되어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 여자 소문 들어보니까 나이가 28이라던데. 야, 28이면 내 조카벌이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년이 별을 달고 와. 분명히 뒤가 구린 거야. 내가 약점 하나 딱 잡아서 밤마다 내 관사로 오라고. 형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여기 보는 눈도 많은데 김소령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렸지만 최민재는 멈추지 않았다. 뭐가 지나쳐? 야, 마담, 여기 술 가져와. 오늘 내가 쏜다. 내일이면 12사단은 이 최민재의 세상이 될 테니까. 그는 광소를 터뜨렸다. 내일 아침 자신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깊게 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12사단 대연병장. 세상은 잿빛이었다. 밤새 내린 서리가 연병장의 흙바닥을 하얗게 뒤덮었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영하 15도의 살인적인 추위. 하지만 5천여 명의 장병들은 미동도 없이 도열해 있었다.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만이 그들이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단상 아래 지휘부 대열의 맨 앞줄. 최민재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다. 어제 마신 술이 식도를 타고 역류하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서 있었다. 전투모를 푹 눌렀었지만 충혈된 눈과 푸석한 피부는 감출 수 없었다. 머리 깨지겠네. 젠장, 날씨는 왜 이렇게 추워? 언제 오는 거야? 그가 옆에 선 정부 참모에게 투덜거렸다. 쉿, 봅니다. 선두 차량 진입했습니다. 저 멀리 위병소를 통과하는 검은색 세단 행렬이 보였다. 헌병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으며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1호차. 그 차량의 범퍼에는 붉은색 바탕에 은색 별 2개가 그려진 성판이 달려 있었다. 연병장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천 개의 시선이 일제히 1호차를 향했다. 차가 단상 옆에 멈춰섰다. 운전병이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었다. 척, 검은색 반짝이는 단화가 아니었다.
얼어붙은 땅을 밟은 것은 끈을 단단히 조여 맨 특수 전용 전술하였다. 보통의 여군 장교들이 신는 단화와는 확연히 달랐다. 그 작은 디테일 하나가 보는 이들을 압도했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한서윤 소장이었다. 그녀는 완벽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칼같이 다림질된 짙은 녹색의 정복, 허리춤에 찬 지휘봉, 왼쪽 가슴을 가득 채운 훈장과 공수 휘장들, 단정하게 말아 올린 머리 위로 베레모가 씌워져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다. 창백하리만치 하얀 피부와 대비되는 붉은 입술, 그리고 그보다 더 붉게 타오르는 눈동자. 어제 트레이닝복 차림의 청소부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철과 피로 빚어진 냉철한 여장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군악대의 웅장한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부대 차렷,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5천여 명의 함성이 인재의 사냐를 뒤흔들었다. 한서윤은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최민재의 심장을 짓밟는 듯 묵직하게 울렸다. 단상 중앙에 선 한서윤이 거수경례를 받아주었다. 그녀의 손이 내려감과 동시에 음악이 멈췄다. 다시 찾아온 정막, 그 침묵의 무게는 물리적인 통증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한서윤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단상 아래 참모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마치 레이저 조준경처럼 움직이다가 정확히 한 지점에 꽂혔다. 최민재는 숙취로 흐릿했던 시야를 찡그리며 단상 위를 올려다보았다. 거리가 꽤 멀었지만 시력이 좋은 그의 눈에 사단장의 얼굴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잠깐만. 최민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익숙했다. 저 날카로운 얼굴선, 매서운 눈매, 그리고 저 입꼬리, 어제 오후 먼지 날리는 사단장실, 회색 트레이닝복, 땀 냄새, 그리고 자신의 손목을 낚아채던 그 악력.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는 순간 최민재의 뇌리에서 폭발음이 들리는 듯 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입이 떡 벌어지며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저 청소부년이 사단장이라고? 최민재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영하 15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어제 자신이 뱉었던 말들이 비수가 되어 되돌아오고 있었다. 이 아줌마가 가랑이 벌려서 내 놀이 더 매장시킬 수 있다. 그때 단상 위에 한서윤과 최민재의 눈이 마주쳤다. 한서윤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비틀리며 올라갔다. 어제 사단장실에서 보여주었던 바로 그 포식자의 미소였다. 그녀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온 첫 마디는 최민재의 영혼을 난도질하기에 충분했다. 날씨가 춥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했다. 하지만 이 추위보다 더 소름 끼치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어. 한서윤이 장갑 낀 손을 들어 정확히 최민재를 가리켰다. 자, 청소 시간이다. 작전 참모 최민재 중령. 지금 당장 단상 위로 튀어 올라온다. 실시. 마이크를 타고 흐르는 한서윤의 목소리는 고막을 찢는 괴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얼음장 밑을 흐르는 급류처럼 낮고 묵직하고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실시라는 두 글자가 연병장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5천여 장병들의 뇌리에 박혔다. 단상 아래 맨 앞줄 최민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니, 이 모든 상황이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주변의 참모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경멸, 의아함, 그리고 동정. 수십 개의 시선이 화살처럼 최민재의 전신을 찔러댔다. 저 말입니까? 최민재가 옆에 있던 정보참모에게 멍청하게 되물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려 발음이 뭉개졌다. 정보참모는 대답 대신 슬그머니 한 발짝 옆으로 물러났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최민재의 주변으로 홍해가 갈라지듯 빈 공간이 생겼다. 안 들리나? 귀가 먹었으면 뚫어주지. 최민재, 뛰어와. 다시 한번 떨어진 호명. 이번에는 재촉이었다. 최민재의 다리가 제멋대로 후들거렸다. 어제 사단장실에서 그 여자의 손목을 잡았을 때 느꼈던 그 서늘한 감촉이 손끝에 되살아났다. 그는 억지로 발을 떼었다. 전투와 밑창이 진흙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무거웠다.
저벅, 저벅, 단상으로 향하는 계단은 불과 10개 남짓. 하지만 최민재에게 그 계단은 지옥으로 향하는 형틀처럼 높고 가파르게 보였다. 계단 하나를 오를 때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마침내 단상 위에 도달했다. 최민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바로 코앞에 어제 자신이 청소부 아줌마라고 부르며 희롱했던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아니, 지금은 12사단의 지배자이자 생사여 탈권을 쥔 사신이 서 있었다. 충성. 최민재는 반사적으로 손을 올려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손끝은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덜덜 떨리고 있었다. 한서윤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뒷짐을 진 채 최민재의 정수리부터 전투화 끝까지 천천히 훑어내렸다. 그 시선은 마치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를 내려다보는 듯한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최민재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밧줄은 팽팽해져만 갔다. 연병장에 집결한 수천 명의 병사들조차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한 채 이 기괴한 대치 상황을 주시했다. 경례 상태가 왜 그따위지? 손끝에 힘이 하나도 없군. 어제 여자 엉덩이나 주무르려던 그 넘치는 정력은 다 어디 갔나? 마이크는 켜져 있었다. 한서윤은 목소리 톤을 낮추지도 숨기지도 않았다. 그녀의 날선 독설은 스피커의 증폭을 타고 연병장 구석구석을 넘어 저 멀리 위병소 근무자의 귀에까지 또렷하게 때려 박혔다. 웅성웅성 병사들의 대열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자 엉덩이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주는 파급력은 실로 엄청났다. 최민재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다 못해 검푸르게 죽어갔다. 사단장님, 제발 마이크 좀 끄고. 최민재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식은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지만 감히 닦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마이크를 꺼? 왜 쪽팔린 건 아나 보지? 한서윤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또각. 그녀의 전술화 굽소리가 최민재의 심장을 짓밟는 듯했다. 그녀는 최민재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대는 심했을 하며 실제로는 마이크에 대고 속삭이듯 읊조렸다. 어제는 내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짓거리더니 멍석을 깔아주니 왜 이렇게 조용한가? 자, 어제 했던 말 다시 해봐. 이봐 예쁘니 몸매 관리는 좀 했나 보네.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뭐 그랬던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민재가 털썩 무릎을 꿇으려 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였다. 퍽. 한서윤의 전술화가 최민재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뼈가 부러질 만큼 세게 찬 것은 아니었다. 그저 무릎을 꿇지 못하게 톡하고 건드려 중심을 무너뜨린 지극히 기술적인 타격이었다. 최민재는 볼성 사납게 휘청거리다 간신히 중심을 잡고 섰다. 누가 허락 없이 무릎 꿇으라고 했지? 서 있어. 내 놈한테는 무릎 꿇을 자격조차 아까워. 한서윤은 최민재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최민재 중령, 육사 출신 엘리트 코스라. 겉보기엔 아주 번지르르하군. 그런데 그 속은 시궁창이야. 내 놈 머릿속엔 국가 안보 대신 뭐가 들어있지? 술, 여자, 진급, 아니면 뒷돈. 뒷돈이라는 단어에 최민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급격히 확장되었다. 그녀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성희롱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공포가 척추를 타고 올랐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오해입니다. 최민재는 본능적으로 부인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쥐어짜낸 마지막 발악이었다. 저는 그저 외부인이 보안구역에 들어와 있길래 군기 확립 차원에서 훈계했을 뿐입니다. 성희롱이라니요? 모함입니다. 호? 한서윤이 고개를 갸웃했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군기 확립이라. 훈계였다. 그녀는 천천히 가죽 장갑을 벗었다. 하얀 맨손이 드러났다. 그녀는 그 맨손으로 최민재의 군복상의 카라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잡아당겼다. 두 사람의 얼굴이 코가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럼 내 군기도 한번 잡아보지 그래? 어제처럼 야, 이년아라고 불러봐. 어디서 감히 영관급 장교를 쳐다보냐고 소리쳐보라고. 한서윤의 고함이 천둥처럼 터져나왔다. 최민재는 겁에 질려 히익 하고 숨을 들이켰다. 내 놈 눈엔 내가 여자로 보이나. 계급장 떼고 군복 벗으면 만만해 보이는
계집아이로 보이나 보지? 한서윤은 잡고 있던 멱살을 거칠게 밀쳤다. 최민재는 뒤로 나뒹굴 뻔하다가 단상 난간을 잡고 겨우 버텼다. 잘 들어라. 한서윤이 뒤를 돌아 도열에 있는 5천 명의 장병들을 향해 섰다. 그녀의 등 뒤로 칼바람이 몰아쳤다. 나는 너희들의 어머니도 누이도 연인도 아니다. 나는 너희를 지휘하여 적의 목을 베고 너희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지휘관이다. 하지만 내 부하를, 전우를, 그리고 약자를 자신의 성적, 놀이개나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쓰레기가 있다면 그녀는 다시 최민재를 돌아보았다. 그놈은 적보다 먼저 내 손에 죽는다. 한서윤이 손짓했다. 단상 아래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장이 병력들을 이끌고 튀어 올라왔다. 헌병대장, 예, 헌병대장 중령 최진수. 이 자를 당장 끌어내. 혐의는 상관 모독, 성군기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한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최민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새끼를 박았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군수품 횡령 혐의에 대한 긴급 체포다. 뭐라고요? 뇌물, 횡령, 최민재의 눈이 뒤집혔다. 성희롱은 어떻게든 비벼볼 수 있어도 뇌물과 횡령은 군 생활은커녕 인생이 끝나는 중죄였다. 이건 모함이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최민재가 발악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헌병들이 그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증거? 한서윤이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어제 밤새 분석했던 최민재가 지역 건설업자에게 받은 차명 계좌, 거래 내역서의 사본이었다. 그녀는 종이를 구겨서 최민재의 얼굴에 던졌다. 내농 관사에 숨겨둔 금고,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다. 거기서 나온 장부가 이 종이 쪼가리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 더 지져봐. 내 변명은 군사법원 판사 앞에서나 실컷 하도록 끌고 가. 이거나, 야 한서윤. 내년이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헌병들이 최민재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 단상 아래로 처박히듯 내려갔다. 계단에 그의 전투와 굽이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처절하고도 비참한 퇴장이었다. 최민재가 사라진 뒤 연병장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에 질린 침묵이 아니었다. 병사들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맨 앞줄에 선 소대장, 중대장들의 눈빛 또한 바뀌었다. 그동안 썩어빠진 상관들 밑에서 억눌려왔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한서윤은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부로 12사단에 박힌 썩은 살점 하나를 도려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고름들이 있다. 나는 그 고름이 완전히 짜여질 때까지 이 칼을 놓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훈련에만 집중해라. 너희의 뒤는 내가 지킨다. 알겠나? 아, 알겠습니다. 5천 명의 함성이 인제군의 하늘을 찔렀다. 그것은 의례적인 대답이 아니었다.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새로운 리더에 대한 충성의 맹세였다. 한서윤은 거수경례를 올렸다. 오른손 끝이 눈썹 끝에 칼같이 닿았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서리가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반짝였다. 취임식은 끝났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최민재가 끌려가며 내뱉은 말.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그 뒷배, 몸통, 거대한 어둠의 카르텔. 한서윤은 단상을 내려오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다 덤벼라.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씹어 먹어줄 테니까.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연병장 바닥에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칼날처럼 보였다. 최민재 중령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전쟁의 신호탄이었다. 사단장실의 블라인드는 굳게 내려져 있었다. 한서윤은 최민재의 관사에서 압수한 비밀 장부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인제군 5호 건설 대표 조만석 현금 5영, 골프 접대 12회, 군단 인사처장 장대령, 상품권 1천, 유흥주점 결제 3회, VIP 별도 관리. VIP 가장 마지막 줄에 적힌 이 단어가 한서윤의 신경을 긁었다. 최민재 따위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
12사단을 넘어 상급부대, 아니 국방부 라인까지 연결된 거대한 카르텔의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사단장님, 헌병대장입니다. 인터폰이 울렸다. 들어와. 강도영 헌병대장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최민재가 입을 닫았습니다. 변호사가 왔는데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로펌 태산의 수석 변호사입니다. 일개 중령이 부를 수 있는 급이 아닙니다. 태산이라 돈줄이 든든한가 보네. 한서윤은 의자에서 일어나 전투복 상의를 걸쳤다. 최민재는 놔두면 어차피 꼬리 자르기 당할 테니까 우리는 몸통을 친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GOP 대대 막사 신축공사 현장. 조만석 대표가 맡은 곳이지. 그 양반이 부실공사로 얼마나 해먹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차량은 비포장 산길을 달려 최전방 GOP 초소 인근 공사장에 도착했다. 칼바람이 부는 산꼭대기,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콘크리트 건물 사이로 인부들은 보이지 않고 험상집은 사내들 10여 명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안전모 대신 검은색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강목이나 쇠파이프를 쥐고 있었다. 공사 인부가 아닌 용역 깡패들이었다. 한서윤이 차에서 내리자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덩치가 곤만한 남자가 다가왔다. 어이쿠, 이게 누구신가? 새로 오신 사단장님 아니십니까? 여기는 위험한데 여자분이 오실 곳이 아닌데요. 사내는 경례도 하지 않고 짝다리를 짚은 채 껌을 짝짝 씹으며 말했다. 한서윤의 전속 부관이 앞을 막아섰다. 물러서십시오. 사단장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십시오. 아이고, 무서워라. 군인이 민간인한테 이래도 됩니까? 우리는 조 대표님이 현장 지키라고 해서 와 있는 건데. 한서윤은 부관을 손으로 제지하고 앞으로 나섰다. 조만석은 어디 있지? 대표님은 바쁘시죠. 사단장님처럼 할 일 없이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서. 사내들이 낄낄거리며 포위하듯 한서윤을 둘러쌌다. 명백한 위협이었다. 이곳은 CCTV도 없는 산속 깊은 곳.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고로 위장하기 딱 좋은 장소였다. 현장 소장 오라고 해. 자재 내역서랑 설계도면 대조해봐야겠으니까. 거참 말귀를 못 알아먹네.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요. 아가씨, 별 달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밤길 조심해야지. 우두머리가 한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우득, 순식간이었다. 한서윤의 손이 우두머리의 손가락을 낚아채 역방향으로 꺾어버렸다. 으악, 거구의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한서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의 팔을 비틀어 등 뒤로 제압한 뒤 그대로 발로 오금을 차 바닥에 처박았다.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민간인이 지휘관을 위협해 깡이 좋네. 주변의 깡패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강목을 들고 달려들었다. 인연이 죽여 부관이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한서윤이 빨랐다. 그녀는 707 시절 익힌 근접 격투술 CQC의 정석을 보여주었다. 달려오는 첫 번째 놈의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그 반동으로 몸을 회전시켜 뒤따라오던 놈의 턱을 돌려차기로 날려버렸다. 퍽, 단 10초. 5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기절한 놈도 있었다. 나머지 놈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한서윤은 쓰러진 우두머리에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들게 했다. 가서 전해 황병국한테. 그녀의 눈빛은 영하 20도의 바람보다 차가웠다. 내일 아침까지 내 사무실로 자진 출두 안 하면 내가 직접 잡으러 간다고. 그때는 헌병대가 아니라 장갑차를 몰고 갈 거니까 집구석 기둥불이 뽑힐 준비하라고 해. 한서윤은 흙 묻은 장갑을 털어내며 차에 올랐다. 난장판이 된 공사장을 뒤로하고 운전대를 잡은 한서윤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방금 제압한 놈들의 몸에서 본 문신, 흑룡파, 서울 본토 놈들이었다. 지역 건설업자 황병국이 서울의 거대 조직 폭력배까지 끌어들였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한서윤을 제거하기 위해 판을 키우고 있었다. 다음 날 상황은 한서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치졸하게 돌아갔다. 아침 뉴스에 12사단이 대서특필되었다. 하지만 내용은 정반대였다. 속보, 신임 12사단장 취임 직후부터 갑질 논란, 민간인 폭행 의혹, GOP 공사장 인부들 사단장이 이유 없이 구타했다 호소.
악의적인 편집이었다. 어제 깡패들이 덤벼드는 장면은 쏙 빠지고 한서윤이 우두머리를 제압하는 장면만 교묘하게 잘려 방송되고 있었다. 인터넷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여자가 별다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군인 연금 박탈해라. 같은 악플이 도배되었다. 그때 직통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3군 단장 한광수 중장이었다. 한서윤의 직속 상관이자 이 지역의 군사령관. 한서윤 소장. 지금 당장 군단 사령부로 튀어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살기가 느껴졌다. 1시간 뒤 군단장실. 한광수 중장은 한서윤이 들어오자마자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한서윤의 전투화 앞에 튀었다. 너 제정신이야? 취임 3일 만에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민간인을 패. 내가 깡패를 안 쳤어? 한 중장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삿대질했다. 그들은 민간인이 아니라 무장한 용역들이었습니다. 정당방위였고 그 배후에 황병국 대표가. 시끄러워. 황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우리 군단 발전협의회 회장이야. 내가 전방에서 마음 편하게 훈련할 수 있는 게 다 그 양반 지원 덕분이라고. 한 중장의 말이 한서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다. 이 사람도 한패구나. 최민재가 믿던 뒷배, 장부에 적힌 VIP. 그 연결고리에 군단장 한광수가 있었다. 최민재 풀어줘. 그리고 황 대표한테 가서 사과해. 납작 엎드려서 빌라고. 안 그러면 너 보직 해임 건의할 거야. 옷 벗고 싶어. 한서윤은 똑바로 한 중장을 응시했다. 못합니다. 군복을 벗는 한이 있어도 범죄자에게 고개 숙이는 군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서윤은 한 발짝 다가갔다. 군단장님도 조심하십시오. 썩은 동아줄 잡고 계시다가 같이 추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건방진 년이 한 중장이 손을 치켜들었지만 한서윤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차마 내리치지 못했다. 한서윤은 경례도 없이 몸을 돌려 나왔다. 거기 안 서? 너 오늘 이 문 나가면 끝이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한 중장의 고함을 뒤로 하고 한서윤은 복도를 걸어 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군단장이 적이라니. 이제 군 내부의 지원은 기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그날 밤 사단장 관사로 돌아가는 길. 한서윤은 직접 차를 몰고 있었다. 부관도 물렸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인적 드문 국도변. 가로등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룸미러에 강렬한 쌍라이트 불빛이 비쳤다. 대형 덤프트럭이었다. 번호판도 없는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한서윤의 세단을 뒤쫓고 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한서윤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다. 끼익. 트럭이 굉음을 내며 한서윤의 차 옆면을 들이받으려 했다. 해보자 이거지. 한서윤의 눈빛이 변했다. 707 시절 대테러 운전 교육 수석 수료자였다. 그녀는 기어를 낮추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급커브 구간 트럭이 밀어붙이려 하자 한서윤은 브레이크를 밟는 척하다가 급가속하며 트럭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트럭은 한 대가 아니었다. 반대편 차선에서 또 다른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왔다. 앞뒤가 막힌 절체절명의 순간 한서윤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좁은 틈새로 차를 비집어 넣었다. 쾅! 차체 옆면이 찢겨나가는 소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한서윤의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비탈길 아래 논두렁으로 굴러떨어졌다. 두 대의 트럭은 멈춰서서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사고 현장이 보이지 않자 유유히 사라졌다. 전복된 차량 안 터져나온 에어백이 시야를 가득 메웠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가를 덮어 세상이 붉게 보였다. 한서윤은 흐릿해지는 의식을 억지로 붙잡고 깨진 창문 틈으로 힘겹게 기어 나왔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살아있었다. 차가운 눈바닥에 대자로 누워 올려다본 밤하늘의 별은 야속하리만치 밝았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예비폰을 꺼냈다. 도청을 피해 숨겨둔 비상연락망이었다. 단축 번호 1번. 신호가 채 3번이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접니다, 팀장님.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하고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윤 소장. 이 밤중에 웬일이야? 목소리 상태가 왜 그래? 선배님, 아니 대대장님. 한서윤은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어내며
비릿하게 웃었다. 사냥 준비하십시오. 여우 잡으러 가야겠습니다. 상대는 군단장, 그리고 지역 마피아. 제 목숨 노리는 놈들입니다. 하, 스케일 한번 크네. 몇 명 필요해? 믿을 수 있는 놈들로 딱 4명만. 오늘 밤쟁입니다. 새벽 2시, 인제군 깊은 산속에 위치한 호화 별장.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이곳은 황병국 대표의 개인 별장이자 송태섭 군단장과 지역 유력 인사들이 은밀한 회동을 갖는 아지트였다. 높은 담벼락과 곳곳에 CCTV, 그리고 흑룡파 조직원들이 철통같이 경비를 서는 유세였다. 별장 2층 연회장에서는 거 한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송 장군님,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그 계집골이 아주 말이 아니던데요. 황병국이 양주를 따르며 비열하게 웃음을 흘렸다. 송태섭 군단장은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로 시가를 피우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 덤프트럭 애들한테 보고받았어. 논두렁에 처박혔다더군. 죽진 않았어도 최소한 중상일 거야. 겁 좀 먹었겠지. 내일쯤 사표 쓴다고 연락 올 거다. 역시 장군님이십니다. 건배하시죠. 그들이 잔을 부딪히려는 찰나였다. 파직. 별장의 모든 전기가 일시에 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이 실내를 집어삼켰다. 음악도 난방도 멈췄다. 뭐야? 정전이야? 야, 발전기 돌려. 황병국이 객소리쳤다. 밖에서 경비를 서던 조직원들의 무전기가 치지직거렸다. 내 대표님, 의학, 사람, 비명과 함께 무전이 끊겼다. 창밖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소음기가 장착된 총기 발사음과 둔탁한 타격음이 섞여 들려왔다. 뭐야? 무슨 일이야? 송태섭이 당황하여 허리춤에 권총을 찾았다. 그때 2층 테라스의 통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누군가가 안으로 들이닥쳤다. 검은색 전술복, 얼굴을 가린 복면, 그리고 야간 투시경, 4명의 그림자가 연기처럼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복면을 쓰지 않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이마에 붕대를 감고 한 손에는 쇠파이프를 든 한서윤이었다. 그녀의 눈은 야간 투시경보다 더 서늘하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한서윤, 네가 어떻게? 송태섭이 소파 뒤로 숨으며 비명을 질렀다. 한서윤은 대답 대신 식탁 위에 양주병을 집어던져 달려들던 황병국의 부하 얼굴에 정확히 명중시켰다. 불 켜. 한서윤의 나직한 명령에 따라 부하 하나가 비상 전력을 가동했다. 붉은색 비상등이 켜지며 아수라장이 된 실내가 드러났다. 흑룡파 조직원 20여 명이 이미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한서윤이 부른 707 예비역 후배들, 인간 병기 4명이 순식간에 정리한 것이었다. 한서윤은 뚜벅뚜벅 황병국에게 걸어갔다. 황병국은 부들부들 떨며 과도용 식칼을 집어들었다. 오지마. 내가 누군 줄 알아? 오면 찌른다. 찔러봐. 한서윤은 피하지 않고 다가갔다. 황병국이 눈을 질끈 감고 칼을 휘둘렀다. 한서윤은 고개를 살짝 까딱해 칼날을 피하고 그대로 황병국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또 뼈 부러지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렸다. 황병국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뒹굴었다. 한서윤은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벽에 밀어붙였다. 장부 원본 어디 있어? 몰라. 배 째는 건 내 전공이 아니지만 뼈를 하나하나 분리하는 건 잘하지. 한서윤이 그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꺾으려 하자 황병국이 울부짖었다. 금고, 저기 액자 뒤에 금고. 한서윤의 눈짓에 부하가 액자를 뜯어내고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검은색 USB 그리고 자필 장부가 들어있었다. 그때 송태섭 군단장이 권총을 겨누고 일어섰다. 동작 그만, 다 죽여버리겠어. 그의 총구는 한서윤의 머리를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서윤, 네가 감히 상관한테 하극상을 해. 이거 군법 회부감이야. 당장 무릎 꿇어. 한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송태섭을 보았다. 총구 앞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상관? 한서윤이 헛웃음을 지었다. 내 상관은 국가와 국민이다. 당신 같은 도둑놈이 아니라. 쏘겠어? 진짜 쏜다. 쏘십시오. 하지만 그 총알이 내 머리를 뚫기 전에
제 부하의 칼이 군단장님 경동맥을 먼저 끊을 겁니다. 송태섭의 뒤 어둠 속에서 한서윤의 부하가 대검을 든 채 송태섭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송태섭은 털썩 주저앉으며 총을 떨어뜨렸다. 끝이었다. 한서윤은 금고에서 장부를 꺼내 펼쳤다. 송태섭의 이름뿐만이 아니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 국회의원 등 상상 이상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한서윤은 장부를 탁 덮었다. 이걸로 12사단 청소는 끝난 것 같고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송태섭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 통화 목록에 있는 번호를 눌렀다. 저장된 이름은 장관님. 신호가 가고 잠잠하던 목소리가 들렸다. 송 중장, 처리됐나? 그 여자 한서윤은 조용해졌고 한서윤은 입가에 피를 닦아내며 차갑게 대꾸했다. 아니요, 지금부터 아주 시끄러워질 겁니다. 누구냐? 대한민국 육군소장 한서윤입니다. 지금 송태섭 중장과 황병국 대표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름이 적힌 장부도 제 손에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기대하십시오. 다음은 당신 차례니까. 한서윤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박살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붉은 아침 해가 별장의 참혹한 현장을 비췄다. 밤새 흘린 피냄새가 진동했지만 한서윤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가자, 서울로. 별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법. 이제 그녀의 별은 강원도 골짜기를 넘어 대한민국 심장부의 거대한 어둠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오전 9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집무실. 대형 TV 화면에는 속보, 12사단장, 한서윤 소장, 무장 타령 및 하극상, 군 당국 사살 명령 검토라는 자막이 붉게 흐르고 있었다. 김기철 장관은 위스키 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울 진입을 막으란 말이다. 톨게이트, 국도, 다리 전부 봉쇄해. 그 미친년이 입을 여는 순간 우리 다 죽는 거야. 김 장관의 눈은 공포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의 책상 위 직통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별장에서 확보된 장부. 그 안에는 김기철이 방산비리로 빼돌린 천문학적인 액수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여당 대표와의 커넥션이 담겨 있었다. 특수임무대 투입해 경찰 특공대 말고 내 직속인 707 예비역 사설팀 부르라고. 그년이 누구한테 배웠는데 일반 병력으로 맡겠어? 같은 시각 서울, 춘천 고속도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시속 200km 이내로 질주하고 있었다. 운전대는 한서윤의 부하가 잡고 있었고 조수석의 한서윤은 노트북을 두드리며 방송국 서버를 우회에 접속하고 있었다. 팀장님, 강일아이 씨 전방 1km임. 경찰 바리케이드입니다. 병력이 대대급입니다. 부하의 보고에 한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멀리 도로를 가득 메운 경찰차와 장갑차, 그리고 무장한 병력들이 보였다. 하늘에는 헬기 2대가 선회하며 경고 방송을 하고 있었다. 전방의 차량은 즉시 정차하라. 불응시 발포하겠다. 반복한다. 즉시 정차하라. 한서윤은 붕대가 감긴 이마를 쓸어 올렸다. 뚫는다. 예. 우리가 멈추면 진실도 멈춰. 방송국까지 15분. 내가 길을 연다. 한서윤은 선루프를 열고 몸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에는 저격 소총이 아닌 유탄 발사기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탄두는 살상용이 아닌 최루탄과 연막탄이었다. 퉁, 퉁, 하얀 연기가 고속도로를 뒤덮었다. 시야가 차단되자 바리케이드 쪽에서 당황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한서윤은 차 안으로 들어와 무전기를 들었다. 전원 충격 대비. 꽉 잡아. 승합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연막 속으로 돌진했다. 쾅! 경찰차 2대를 들이받으며 바리케이드를 돌파했다. 총알이 차체를 때리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쏟아졌지만 방탄 처리된 차체는 끄떡없었다. 올림픽대로에 진입하자 상황은 더 급박해졌다. 이번에는 김 장관이 보낸 사설 용역팀, 아니 살수들이었다. 검은색 SUV 5대가 한서윤의 차를 에워싸고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도심 한복판에서의 총격전.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서윤은 창문을 내리고 권총을 꺼냈다. 흔들리는 차 안, 시속 150km의 속도.
하지만 그녀의 조주는 흔들림이 없었다. 정확히 따라붙은 SUV의 앞바퀴를 터뜨렸다. 차량이 중심을 잃고 전복되며 뒤따르던 차들을 덮쳤다. 여의도다. KBS 본관으로 간다. 방송국 앞은 이미 군 병력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한서윤은 차를 정문으로 돌진시키는 대신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부수고 들어갔다. 차에서 내린 한서윤과 4명의 팀원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 계단으로 향했다. 12층 보도국, 생방송 뉴스가 진행 중인 스튜디오 문이 폭파음과 함께 날아갔다. 야, 엉덩이 좀 더 치켜들어봐. 그래야 제대로 된 각이 나오지 않겠냐. 고요한 정적을 찍고 날아든 것은 칠판을 쇠로 긁는 듯한 불쾌하고 걸걸한 목소리였다.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최전방을 수호하는 제12사단 사령부 본청 3층. 오후 4시에 나른한 햇살이 블라인드 틈새로 비스듬히 꽂히며 공기 중에 부유하는 먼지 입자들을 비추고 있었다. 묵은 왁스 내음과 고풍스러운 나무 냄새가 뒤섞인 사단장실은 마치 심해의 거대한 수족관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 고요의 중심, 짙은 마호가니 세 개의 집무 책상 아래에서 걸레질을 하던 이지은의 손길이 멈칫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헐렁한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에 땀에 젖어 등 뒤로 달라붙는 흰색 면 티셔츠 차림. 아무렇게나 질끈 묶어 올린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로 젖은 채 흘러내려 있었다. 손에는 더러워진 걸레가 들려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전설적인 707 특임대 출신이자 창군 1회 최연소 사단장 내정자 이지은. 그녀가 취임식 하루 전날 아무도 몰래 자신의 집무실 바닥을 직접 닦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이 넓은 공간에 오직 그녀뿐이었다. 안 들려? 귀 먹었어? 이 아줌마가 빠져가지고.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척이 불길하게 가까워졌다. 군화굽이 바닥을 찍는 소리, 또각, 또각, 신경을 긁을 정도로 느릿하고 오만한 박자였다. 지은은 젖은 걸레를 쥔 소나기에 꽉 힘을 주었다. 투명한 피부 아래 푸른 힘줄이 도드라졌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역광을 등지고 선 남자의 실루엣이 위압적으로 보였다. 계급장은 중령, 명찰에는 박성훈이라는 이름이 오만하게 박혀 있었다. 작전 참모였다. 상의 단추는 볼품없이 풀려 있었고 소매는 거칠게 걷어올린 채였다. 입에는 다 타들어간 담배꽁초를 질겅거리고 있었는데 그에게서는 역겨운 믹스커피 냄새와 철어버린 니코틴 악취가 진동을 했다. 새로운 용역인가? 하, 인사과 놈들 일처리 하나는 빠르네. 야, 얼굴 좀 보자. 몸매는 아주 20대인데? 박성우는 더러운 흙이 묻은 전투화 발로 방금 지은이 정성스레 닦아놓은 윤기 나는 바닥을 짓뭉개며 걸어왔다. 검은 흙 자국이 깨끗한 마룻바닥에 흉터처럼 선명하게 남았다. 그것은 단순한 발자국이 아니었다. 이 신성한 지휘 공간에 대한 모독이자 지은의 영토에 대한 명백한 침범이었다. 지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완전히 일어서지는 않았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마치 707 시절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덤불 속에 웅크리던 맹수 그 자체였다. 누구십니까? 여긴 외부인 출입 통제 구역일 텐데요. 지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감정이 거세된 듯한 그 차가운 목소리에 박성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어허, 이 여편네가 눈 동그랗게 뜨고 말대꾸를 하네. 야, 너 누군지 몰라. 이 부대 작전 참모 박성훈 중령님이시다. 어디서 감히 용역 주제에 훈계질이야? 박성훈이 씩씩거리며 다가와 지은의 코앞에 섰다. 그의 거친 숨결이 지은의 얼굴에 닿았다. 점심에 반주라도 걸쳤는지 역한 알코올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리고 뭐? 통제구역? 야. 내일 그년 오기 전까지는 여기가 내 놀이터야. 알겠어? 그래요? 아, 들었잖아. 내일 취임한다는 그 어린 계집애. 육사 출신도 아니고 삼사 출신도 아니고 무슨 특전사에서 굴러먹다 5년이라는데 백이 얼마나 좋으면 그 나이에 별을 달아?
딱 봐도 뻔하지. 윗놈들한테 꼬리치고 가랑이 벌려서 올라온 년 아니겠어? 지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수축했다. 살기. 아주 찰나의 순간 사단장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둔감한 박성우는 그 서늘함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지은의 시선을 즐기듯 음흉한 눈빛으로 그녀의 목덜미와 쇄골 라인을 훑어내렸다. 근데 너 가까이서 보니까 반반하네. 피부도 하얗고. 야, 너 몇 살이야? 여기서 청소만 하기엔 아깝다. 박성훈의 손이 뱀처럼 쓱 올라왔다.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이 지은의 어깨를 스치듯 만지작거렸다. 명백한 성추행이었다. 지은의 뇌 속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거리 30cm, 타격 가능 부위 경동맥, 명치, 낭심, 제압 소요, 시간 0.8초. 그녀의 본능은 당장이라도 눈앞에 있는 남자의 손가락을 꺾어버리고 무릎으로 턱을 올려치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다. 아직은 내일의 사단장이었다. 손 치우십시오. 지은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경고했다.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박성훈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감히 청소부 따위가, 감히 여자가 거부를 해? 그의 비틀린 자존심에 불이 붙었다. 인연이 진짜 돌았나? 야, 오냐오냐 해주니까 기어오르는 거야? 내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내가 당장 관리관한테 전화해서 너 자르게 만들 수도 있어. 오늘 일당 떼이고 쫓겨나고 싶어. 엉? 그는 위협적으로 손을 치켜들었다. 금방이라도 뺨을 올려붙일 듯한 기세였다. 요즘 년들은 왜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해? 사내 새끼가 좋게 말하면 네 하고 기어야 할 거 아니야. 너 같은 건 맘만 먹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매장시킬 수 있다는 거 몰라? 여기가 군대야. 군대. 사회랑은 법이 다르다고. 군대. 지은이 씹어뱉듯 되뇌었다.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다. 그것은 웃음이었으나 보는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래, 군대지. 명예와 계급이 생명인 곳. 뭐라고 중얼거려. 당신 말이 맞아. 이곳의 법은 다르지. 그래서 더욱 기대되는군. 네가 그 법 앞에서 어떻게 지저댈지. 이 미친년이. 최민재가 폭발했다. 그는 옆에 놓인 사단장 전용 응접 소파의 테이블을 군화발로 거칠게 걷어찼다. 쾅! 묵직한 테이블이 밀려나며 요란한 굉음을 냈다. 유리 재떨이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며 산산조각 났고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비산했다. 너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알아. 어디 한번 지져봐. 내가 아주 톡톡히 교육을 시켜줄 테니까. 최민재가 한서윤의 멱살을 잡으려 팔을 뻗었다. 그 순간이었다. 한서윤의 움직임은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빨랐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틀어 그의 손을 피함과 동시에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다. 강하게 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툭하고 얹은 듯 했지만 최민재는 마치 강철 수갑에 채워진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야, 너 이거 안 나? 최민재가 당황하여 팔을 빼려 했지만 한서윤의 손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가느다란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느껴지는 악력은 인간의 것이라 믿기 힘들 정도였다. 한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에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중령 최민재, 그녀가 낮게 읊조렸다. 내 집무실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 치우기 귀찮으니까. 집무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그때였다. 복도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최중령 안에 있나? 지금 군단장님 비서실에서 연락 왔어. 사단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인사참모 김대령이 들이닥쳤다.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오던 그는 묘한 자세로 대치 중인 두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다. 흩어진 유리 조각, 걷어차인 테이블, 그리고 묘령의 여인에게 손목을 잡힌 채 엉거주춤 서 있는 최민재까지. 이게 무슨 추태야?
김대령이 황당하다는 듯 물었다. 그제야 한서윤은 잡고 있던 최민재의 손목을 혐오스러운 오물을 버리듯 툭 놓아주었다. 최민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자존심이 상한 그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김대령에게 소리쳤다. 아, 아닙니다, 대령님. 이 청소 분연이 미쳤습니다. 제가 훈계 좀 하려는데 대드는 꼴 좀 보십시오. 이거 당장 헌병대 불러서 영창에 쳐넣어야 합니다. 그만해. 술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한다. 내일 취임식 준비는 안 하고 여기서 여자랑 신랑이나 하고 있어? 나가. 당장 나가서 찬물에 머리나 받고 와. 김대령의 호통에 최민재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분이 풀리지 않는 듯 한서윤을 노려보았다. 너 운 좋은 줄 알아. 김대령님 아니었으면 넌 오늘 뼈도 못 추렸어. 두고 보자. 내일 취임식 끝나고 내가 반드시 너 찾아서 박살을 내놓을 테니까. 내 이름 기억해라. 최민재다. 그는 바닥에 침을 첨뱉고는 어깨로 한서윤을 툭 치고 밖으로 나갔다. 김대령은 혀를 차며 한서윤을 힐끔 보았다. 거 아가씨도 적당히 하고 나가요. 여기 높은 분 계시는 곳이니까 함부로 물건 만지지 말고. 사마여간 최중령 저놈의 성질머리는 김대령마저 사라지고 문이 닫혔다. 다시 찾아온 정막. 하지만 사단장실의 공기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공간 전체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진동했다. 한서윤은 천천히 몸을 숙였다. 최민재가 뱉은 침이 그녀의 트레이닝화 앞과 옆에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발로 지시겨 놓은 바닥의 흙자국들. 그녀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자신의 관등 성명이 적힌 명찰, 그리고 검은색 벨벳 주머니였다. 주머니를 열자 오후의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은색 계급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2개의 별, 소장. 한서윤은 깨진 유리 조각 위로 자신의 계급장을 들어 비춰보았다. 유리 파편 속에 굴절된 별이 날카로운 흉기처럼 보였다. 최민재. 그녀는 최민재가 걷어찼던 테이블을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 원위치시켰다. 그리고 깨진 잿더리 조각을 맨손으로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베어 붉은 핏방울이 맺혔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기억할게. 내 이름, 그리고 내 놈이 뱉은 그 더러운 침까지. 한서윤의 눈이 창밖 연병장을 향했다. 내일 보자. 내 별이 너의 목을 베러 갈 때까지. 그녀는 손에 쥔 유리 조각을 가루가 되도록 으스러뜨렸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텅 빈 사단장실을 기괴하게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내일 있을 대청소, 그 피비린내 나는 서막이었다. 밤 10시, 강원도의 겨울밤은 자비가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12사단 주둔지를 거대한 아가리처럼 삼키고 있었고 칼날 같은 삭풍은 창문을 덜컹거리며 끊임없이 울어댔다. 사단장 관사가 아닌 사령부 본청 지하의 낡은 당직실. 한서윤은 그곳에 있었다. 아직 정식 취임 전이라 관사키를 받지 않았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였다. 그녀는 어두운 조명 아래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제12 보병사단 주요 직위자 신상 명세서라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다. 한서윤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종이 위를 서늘하게 훑어내렸다. 사각거리는 종이 소리만이 무거운 정막을 갈랐다. 이내 그녀의 시선이 한 장의 프로필 사진 위에서 멈췄다. 성명, 최민재, 계급, 중령, 보직, 작전참모, 특이사항, 육군단 출신, 전임 사단장 표창 3회, 대민지원 유공. 화려하게 포장된 이력들이었지만 한서윤은 그 이면에 숨겨진 악취를 이미 맡고 있었다. 그녀는 붉은색 펜을 들어 대민지원 유공이라는 글자에 거칠게 가로줄을 그었다. 펜촉이 종이를 찢을 듯 깊게 파고들었다. 대민지원이라. 한서윤은 입꼬리를 비틀며 씁쓸하게 웃었다. 낮에 마주쳤던 최민재의 눈빛. 그 탐욕스럽고 비열한 눈동자가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명예를 넣는 군인의 눈이 아니었다.
권력이라는 썩은 고기에 맛들인 하이에나의 눈이었다. 그녀는 의자 뒤에 걸어두었던 정복을 바라보았다. 내일 취임식에서 입을 옷, 어깨 견장 위에 달린 두 개의 은색 별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리빨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한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 앞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어 차가운 금속 계급장을 쓰다듬었다. 이 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707 대테러 팀장 시절 작전 중 사나한 동료들의 피와 땀, 그리고 자신이 삼킨 눈물의 결정체였다. 그런데 감히 그 별이 지휘해야 할 신성한 부대에 곰팡이 같은 자들이 기생하고 있었다. 기다려. 한서윤은 별에게 맹세하듯 나직이 속삭였다. 내일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줄 테니까. 그녀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잠겼다. 맹수가 사냥을 앞두고 호흡을 가다듬듯 그녀의 밤은 깊고 고요하게 흘러갔다. 같은 시각 인제 읍내의 유흥가,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룸살롱 황제의 VIP룸은 쿵쿵거리는 비트 음악과 자욱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최중령님, 아니지. 곧 대령 진급하실 우리 형님을 위하여. 테이블 위에는 양주병들이 볼링핀처럼 나뒹굴고 있었고 술에 취한 사내들의 고성방가가 터져나왔다. 그 중심에 최민재가 있었다. 그는 셔츠 단추를 배꼽까지 풀어헤친 채 양옆에 앉은 접대부들의 어깨를 거만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그 술맛 죽인다. 야, 김소령. 너 내가 오늘 낮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아냐? 최민재가 붉게 상기된 얼굴로 맞은편에 앉은 김소령에게 침을 튀기며 물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혹시 또 장 대령님한테 한 소리 들으셨습니까? 깨지긴 누가 깨져? 야, 사단장실에 웬 젊은 년이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 년이 아주 앙큼한 게 내가 좀 만져주려고 했더니 눈을 부라리면서 내 손목을 잡는 거야. 참, 기가 막혀서. 에이, 형님도 참 취임 전날이라 예민하셨네. 그냥 봐주지 그러셨어요. 봐주긴 뭘 봐줘. 계집년들은 초장의 길을 꺾어놔야 한다고. 내가 누구요? 12사단 작전통 최민재 아니냐. 내일 그 새로 온다는 여자 사단장도 마찬가지야. 오자마자 내가 아주 군기를 빡세게 잡아서 내 밑으로 기게 만들 거야. 최민재는 술잔을 비우고 탁자에 콱 내려놓았다. 알코올이 뇌를 지배하자 두려움 따위는 사라지고 헛된 객기만 남았다. 낮에 한서윤에게 제압당했을 때 느꼈던 그 본능적인 공포는 술 기운에 희석되어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 여자 소문 들어보니까 나이가 28이라던데. 야, 28이면 내 조카벌이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년이 별을 달고 와. 분명히 뒤가 구린 거야. 내가 약점 하나 딱 잡아서 밤마다 내 관사로 오라고. 형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여기 보는 눈도 많은데 김소령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렸지만 최민재는 멈추지 않았다. 뭐가 지나쳐? 야, 마담, 여기 술 가져와. 오늘 내가 쏜다. 내일이면 12사단은 이 최민재의 세상이 될 테니까. 그는 광소를 터뜨렸다. 내일 아침 자신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깊게 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12사단 대연병장, 세상은 잿빛이었다. 밤새 내린 서리가 연병장의 흙바닥을 하얗게 뒤덮었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영하 15도의 살인적인 추위. 하지만 5천여 명의 장병들은 미동도 없이 도열해 있었다.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만이 그들이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단상 아래 지휘부 대열의 맨 앞줄. 최민재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다. 어제 마신 술이 식도를 타고 역류하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서 있었다. 전투모를 푹 눌렀었지만 충혈된 눈과 푸석한 피부는 감출 수 없었다. 머리 깨지겠네. 젠장, 날씨는 왜 이렇게 추워? 언제 오는 거야? 그가 옆에 선 정보참모에게 투덜거렸다. 쉿,
봅니다. 선두 차량 진입했습니다. 저 멀리 위병소를 통과하는 검은색 세단 행렬이 보였다. 헌병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으며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1호차. 그 차량의 범퍼에는 붉은색 바탕에 은색 별 2개가 그려진 성판이 달려 있었다. 연병장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천 개의 시선이 일제히 1호차를 향했다. 차가 단상 옆에 멈춰섰다. 운전병이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었다. 척, 검은색 반짝이는 단화가 아니었다. 얼어붙은 땅을 밟은 것은 끈을 단단히 조여 맨 특수 전용 전술화였다. 보통의 여군 장교들이 신는 단화와는 확연히 달랐다. 그 작은 디테일 하나가 보는 이들을 압도했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한서윤 소장이었다. 그녀는 완벽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칼같이 다림질된 짙은 녹색의 정복, 허리춤에 찬 지휘봉, 왼쪽 가슴을 가득 채운 훈장과 공수 휘장들, 단정하게 말아 올린 머리 위로 베레모가 씌워져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다. 창백하리만치 하얀 피부와 대비되는 붉은 입술, 그리고 그보다 더 붉게 타오르는 눈동자. 어제 트레이닝복 차림의 청소부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철과 피로 빚어진 냉철한 여장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군악대의 웅장한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부대 차렷,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5천여 명의 함성이 인지의 사냐를 뒤흔들었다. 한서윤은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최민재의 심장을 짓밟는 듯 묵직하게 울렸다. 단상 중앙에 선 한서윤이 거수경례를 받아주었다. 그녀의 손이 내려감과 동시에 음악이 멈췄다. 다시 찾아온 정막, 그 침묵의 무게는 물리적인 통증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한서윤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단상 아래 참모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마치 레이저 조준경처럼 움직이다가 정확히 한 지점에 꽂혔다. 최민재는 숙취로 흐릿했던 시야를 찡그리며 단상 위를 올려다보았다. 거리가 꽤 멀었지만 시력이 좋은 그의 눈에 사단장의 얼굴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잠깐만. 최민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익숙했다. 저 날카로운 얼굴선, 매서운 눈매, 그리고 저 입꼬리, 어제 오후 먼지 날리는 사단장실, 회색 트레이닝복, 땀 냄새, 그리고 자신의 손목을 낚아채던 그 악력.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는 순간 최민재의 뇌리에서 폭발음이 들리는 듯 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입이 떡 벌어지며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저 청소부년이 사단장이라고? 최민재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영하 15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어제 자신이 뱉었던 말들이 비수가 되어 되돌아오고 있었다. 이 아줌마가 가랑이 벌려서 내 놀이 더 매장시킬 수 있다. 그때 단상 위에 한서윤과 최민재의 눈이 마주쳤다. 한서윤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비틀리며 올라갔다. 어제 사단장실에서 보여주었던 바로 그 포식자의 미소였다. 그녀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온 첫 마디는 최민재의 영혼을 난도질하기에 충분했다. 날씨가 춥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했다. 하지만 이 추위보다 더 소름 끼치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어. 한서윤이 장갑 낀 손을 들어 정확히 최민재를 가리켰다. 자, 청소 시간이다. 작전 참모 최민재 중령. 지금 당장 단상 위로 튀어 올라온다. 실시. 마이크를 타고 흐르는 한서윤의 목소리는 고막을 찢는 괴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얼음장 밑을 흐르는 급류처럼 낮고 묵직하고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실시라는 두 글자가 연병장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5천여 장병들의 뇌리에 박혔다. 단상 아래 맨 앞줄 최민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니, 이 모든 상황이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주변의 참모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경멸, 의아함, 그리고 동정. 수십 개의 시선이 화살처럼 최민재의 전신을 찔러댔다. 저 말입니까? 최민재가 옆에 있던 정보참모에게
멍청하게 되물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려 발음이 뭉개졌다. 정보참모는 대답 대신 슬그머니 한 발짝 옆으로 물러났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최민재의 주변으로 홍해가 갈라지듯 빈 공간이 생겼다. 안 들리나? 귀가 먹었으면 뚫어주지. 최민재, 뛰어와. 다시 한번 떨어진 호명. 이번에는 재촉이었다. 최민재의 다리가 제멋대로 후들거렸다. 어제 사단장실에서 그 여자의 손목을 잡았을 때 느꼈던 그 서늘한 감촉이 손끝에 되살아났다. 그는 억지로 발을 떼었다. 전투와 밑창이 진흙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무거웠다. 저벅, 단상으로 향하는 계단은 불과 10개 남짓. 하지만 최민재에게 그 계단은 지옥으로 향하는 형틀처럼 높고 가파르게 보였다. 계단 하나를 오를 때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마침내 단상 위에 도달했다. 최민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바로 코앞에 어제 자신이 청소부 아줌마라고 부르며 희롱했던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아니, 지금은 12사단의 지배자이자 생사여 탈권을 쥔 사신이 서 있었다. 충성. 최민재는 반사적으로 손을 올려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손끝은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덜덜 떨리고 있었다. 한서윤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뒷짐을 진 채 최민재의 정수리부터 전투화 끝까지 천천히 훑어내렸다. 그 시선은 마치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를 내려다보는 듯한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최민재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밧줄은 팽팽해져만 갔다. 연병장에 집결한 수천 명의 병사들조차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한 채 이 기괴한 대치 상황을 주시했다. 경례 상태가 왜 그따위지? 손끝에 힘이 하나도 없군. 어제 여자 엉덩이나 주무르려던 그 넘치는 정력은 다 어디 갔나? 마이크는 켜져 있었다. 한서윤은 목소리 톤을 낮추지도 숨기지도 않았다. 그녀의 날선 독설은 스피커의 증폭을 타고 연병장 구석구석을 넘어 저 멀리 위병소 근무자의 귀에까지 또렷하게 때려 박혔다. 웅성웅성 병사들의 대열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자 엉덩이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주는 파급력은 실로 엄청났다. 최민재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다 못해 검푸르게 죽어갔다. 사단장님, 제발 마이크 좀 끄고. 최민재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식은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지만 감히 닦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마이크를 꺼? 왜 쪽팔린 건 아나 보지? 한서윤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또각. 그녀의 전술화 굽소리가 최민재의 심장을 짓밟는 듯했다. 그녀는 최민재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대는 심했을 하며 실제로는 마이크에 대고 속삭이듯 읊조렸다. 어제는 내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짓거리더니 멍석을 깔아주니 왜 이렇게 조용한가? 자, 어제 했던 말 다시 해봐. 이봐 예쁘니 몸매 관리는 좀 했나 보네.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뭐 그랬던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민재가 털썩 무릎을 꿇으려 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였다. 퍽. 한서윤의 전술화가 최민재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뼈가 부러질 만큼 세게 찬 것은 아니었다. 그저 무릎을 꿇지 못하게 톡하고 건드려 중심을 무너뜨린 지극히 기술적인 타격이었다. 최민재는 볼썽사납게 휘청거리다 간신히 중심을 잡고 섰다. 누가 허락 없이 무릎 꿇으라고 했지? 서 있어. 내 놈한테는 무릎 꿇을 자격조차 아까워. 한서윤은 최민재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최민재 중령, 육사 출신 엘리트 코스라. 겉보기엔 아주 번지르르하군. 그런데 그 속은 시궁창이야. 내 놈 머릿속엔 국가 안보 대신 뭐가 들어있지? 술, 여자, 진급, 아니면 뒷돈. 뒷돈이라는 단어에 최민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급격히 확장되었다. 그녀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성희롱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공포가 척추를 타고 올랐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오해입니다. 최민재는 본능적으로 부인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쥐어짜낸 마지막 발악이었다. 저는 그저 외부인이 보안구역에 들어와 있길래 군기 확립 차원에서 훈계했을 뿐입니다. 성희롱이라니요? 모함입니다. 호? 한서윤이 고개를 갸웃했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군기 확립이라. 훈계였다?
그녀는 천천히 가죽 장갑을 벗었다. 하얀 맨손이 드러났다. 그녀는 그 맨손으로 최민재의 군복상의 카라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잡아당겼다. 두 사람의 얼굴이 코가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럼 내 군기도 한번 잡아보지 그래? 어제처럼 야, 이년아라고 불러봐. 어디서 감히 영관급 장교를 쳐다보냐고 소리쳐보라고. 한서윤의 고함이 천둥처럼 터져나왔다. 최민재는 겁에 질려 히익 하고 숨을 들이켰다. 내 놈 눈엔 내가 여자로 보이나? 계급장 떼고 군복 벗으면 만만해 보이는 계집아이로 보이나 보지? 한서윤은 잡고 있던 멱살을 거칠게 밀쳤다. 최민재는 뒤로 나뒹굴 뻔하다가 단상 난간을 잡고 겨우 버텼다. 잘 들어라. 한서윤이 뒤를 돌아 도열에 있는 5천 명의 장병들을 향해 섰다. 그녀의 등 뒤로 칼바람이 몰아쳤다. 나는 너희들의 어머니도 누이도 연인도 아니다. 나는 너희를 지휘하여 적의 목을 베고 너희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지휘관이다. 하지만 내 부하를, 전우를, 그리고 약자를 자신의 성적, 놀이개나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쓰레기가 있다면 그녀는 다시 최민재를 돌아보았다. 그놈은 적보다 먼저 내 손에 죽는다. 한서윤이 손짓했다. 단상 아래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장이 병력들을 이끌고 튀어 올라왔다. 헌병대장, 예, 헌병대장 중령 최진수. 이 자를 당장 끌어내. 혐의는 상관 모독, 성군기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한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최민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새끼를 박았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군수품 횡령 혐의에 대한 긴급 체포다. 뭐라고요? 뇌물, 횡령, 최민재의 눈이 뒤집혔다. 성희롱은 어떻게든 비벼볼 수 있어도 뇌물과 횡령은 군 생활은커녕 인생이 끝나는 중죄였다. 이건 모함이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최민재가 발악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헌병들이 그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증거? 한서윤이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어제 밤새 분석했던 최민재가 지역 건설업자에게 받은 차명 계좌, 거래 내역서의 사본이었다. 그녀는 종이를 구겨서 최민재의 얼굴에 던졌다. 내놈 관사에 숨겨둔 금고,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다. 거기서 나온 장부가 이 종이 쪼가리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 더 지져봐. 내 변명은 군사법원 판사 앞에서나 실컷 하도록 끌고 가. 이거나, 야 한서윤. 내년이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헌병들이 최민재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 단상 아래로 처박히듯 내려갔다. 계단에 그의 전투와 굽이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처절하고도 비참한 퇴장이었다. 최민재가 사라진 뒤 연병장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에 질린 침묵이 아니었다. 병사들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맨 앞줄에 선 소대장, 중대장들의 눈빛 또한 바뀌었다. 그동안 썩어빠진 상관들 밑에서 억눌려왔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한서윤은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부로 12사단에 박힌 썩은 살점 하나를 도려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고름들이 있다. 나는 그 고름이 완전히 짜여질 때까지 이 칼을 놓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훈련에만 집중해라. 너희의 뒤는 내가 지킨다. 알겠나? 아, 알겠습니다. 5천 명의 함성이 인제군의 하늘을 찔렀다. 그것은 의례적인 대답이 아니었다.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새로운 리더에 대한 충성의 맹세였다. 한서윤은 거수경례를 올렸다. 오른손 끝이 눈썹 끝에 칼같이 닿았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서리가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반짝였다. 취임식은 끝났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최민재가 끌려가며 내뱉은 말.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그 뒷배, 몸통, 거대한 어둠의 카르텔. 한서윤은 단상을 내려오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다 덤벼라.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씹어 먹어줄 테니까.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연병장 바닥에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칼날처럼 보였다. 최민재 중령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전쟁의 신호탄이었다. 사단장실의 블라인드는 굳게 내려져 있었다. 한서윤은 최민재의 관사에서 압수한 비밀 장부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인제군 5호 건설 대표 조만석 현금 5영, 골프 접대 12회, 군단 인사처장 장대령, 상품권 1천, 유흥주점 결제 3회, VIP 별도 관리. VIP 가장 마지막 줄에 적힌 이 단어가 한서윤의 신경을 긁었다. 최민재 따위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 12사단을 넘어 상급 부대, 아니 국방부 라인까지 연결된 거대한 카르텔의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사단장님 헌병대장입니다. 인터폰이 울렸다. 들어와. 강도영 헌병대장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최민재가 입을 닫았습니다. 변호사가 왔는데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로펌 태산의 수석 변호사입니다. 일개 중령이 부를 수 있는 급이 아닙니다. 태산이라 돈줄이 든든한가 보네. 한서윤은 의자에서 일어나 전투복 상의를 걸쳤다. 최민재는 놔두면 어차피 꼬리 자르기 당할 테니까 우리는 몸통을 친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GOP 대대 막사 신축공사 현장. 조만석 대표가 맡은 곳이지. 그 양반이 부실공사로 얼마나 해먹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차량은 비포장 산길을 달려 최전방 GOP 초소 인근 공사장에 도착했다. 칼바람이 부는 산꼭대기,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콘크리트 건물 사이로 인부들은 보이지 않고 험상집은 사내들 10여 명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안전모 대신 검은색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강목이나 쇠파이프를 쥐고 있었다. 공사 인부가 아닌 용역 깡패들이었다. 한서윤이 차에서 내리자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덩치가 곤만한 남자가 다가왔다. 어이쿠, 이게 누구신가? 새로 오신 사단장님 아니십니까? 여기는 위험한데 여자분이 오실 곳이 아닌데요. 사내는 경례도 하지 않고 짝다리를 짚은 채 껌을 짝짝 씹으며 말했다. 한서윤의 전속 부관이 앞을 막아섰다. 물러서십시오. 사단장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십시오. 아이고, 무서워라. 군인이 민간인한테 이래도 됩니까? 우리는 조 대표님이 현장 지키라고 해서 와 있는 건데. 한서윤은 부관을 손으로 제지하고 앞으로 나섰다. 조만석은 어디 있지? 대표님은 바쁘시죠. 사단장님처럼 할 일 없이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서. 사내들이 낄낄거리며 포위하듯 한서윤을 둘러쌌다. 명백한 위협이었다. 이곳은 CCTV도 없는 산속 깊은 곳.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고로 위장하기 딱 좋은 장소였다. 현장 소장 오라고 해. 자재 내역서랑 설계도면 대조해봐야겠으니까. 거참 말귀를 못 알아먹네.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요. 아가씨, 별 달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밤길 조심해야지. 우두머리가 한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우득, 순식간이었다. 한서윤의 손이 우두머리의 손가락을 낚아채 역방향으로 꺾어버렸다. 으악, 거구의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한서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의 팔을 비틀어 등 뒤로 제압한 뒤 그대로 발로 오금을 차 바닥에 처박았다.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민간인이 지휘관을 위협해 깡이 좋네. 주변에 깡패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강목을 들고 달려들었다. 인연이 죽여 부관이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한서윤이 빨랐다. 그녀는 707 시절 익힌 근접 격투술 CQC의 정석을 보여주었다. 달려오는 첫 번째 놈의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그 반동으로 몸을 회전시켜 뒤따라오던 놈의 턱을 돌려차기로 날려버렸다. 퍽, 단 10초. 5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기절한 놈도 있었다. 나머지 놈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한서윤은 쓰러진 우두머리에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들게 했다. 가서 전해 황병국한테. 그녀의 눈빛은 영하 20도의 바람보다 차가웠다. 내일 아침까지 내 사무실로 자진 출두 안 하면 내가 직접 잡으러 간다고. 그때는 헌병대가 아니라 장갑차를 몰고 갈 거니까 집구석 기둥불이 뽑힐 준비하라고 해. 한서윤은 흙 묻은 장갑을 털어내며 차에 올랐다. 난장판이 된 공사장을 뒤로 하고
운전대를 잡은 한서윤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방금 제압한 놈들의 몸에서 본 문신, 흑룡파, 서울 본토 놈들이었다. 지역 건설업자 황병국이 서울의 거대 조직 폭력배까지 끌어들였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한서윤을 제거하기 위해 판을 키우고 있었다. 다음 날 상황은 한서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치졸하게 돌아갔다. 아침 뉴스에 12사단이 대서특필되었다. 하지만 내용은 정반대였다. 속보, 신임 12사단장 취임 직후부터 갑질 논란, 민간인 폭행 의혹, GOP 공사장 인부들 사단장이 이유 없이 구타했다 호소. 악의적인 편집이었다. 어제 깡패들이 덤벼드는 장면은 쏙 빠지고 한서윤이 우두머리를 제압하는 장면만 교묘하게 잘려 방송되고 있었다. 인터넷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여자가 별다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군인 연금 박탈해라. 같은 악플이 도배되었다. 그때 직통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3군 단장 한광수 중장이었다. 한서윤의 직속 상관이자 이 지역의 군사령관. 한서윤 소장. 지금 당장 군단 사령부로 튀어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살기가 느껴졌다. 1시간 뒤 군단장실. 한광수 중장은 한서윤이 들어오자마자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한서윤의 전투화 앞에 튀었다. 너 제정신이야? 취임 3일 만에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민간인을 패. 내가 깡패를 안 쳤어? 한 중장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삿대질했다. 그들은 민간인이 아니라 무장한 용역들이었습니다. 정당방위였고 그 배후에 황병국 대표가. 시끄러워. 황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우리 군단 발전협의회 회장이야. 내가 전방에서 마음 편하게 훈련할 수 있는 게 다 그 양반 지원 덕분이라고. 한 중장의 말이 한서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다. 이 사람도 한패구나. 최민재가 믿던 뒷배, 장부에 적힌 VIP. 그 연결고리에 군단장 한광수가 있었다. 최민재 풀어줘. 그리고 황 대표한테 가서 사과해. 납작 엎드려서 빌라고. 안 그러면 너 보직 해임 건의할 거야. 옷 벗고 싶어. 한서윤은 똑바로 한 중장을 응시했다. 못합니다. 군복을 벗는 한이 있어도 범죄자에게 고개 숙이는 군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서윤은 한 발짝 다가갔다. 군단장님도 조심하십시오. 썩은 동아줄 잡고 계시다가 같이 추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건방진년이 한 중장이 손을 치켜들었지만 한서윤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차마 내리치지 못했다. 한서윤은 경례도 없이 몸을 돌려 나왔다. 거기 안 서? 너 오늘 이 문 나가면 끝이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한 중장의 고함을 뒤로 하고 한서윤은 복도를 걸어 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군단장이 적이라니. 이제 군 내부의 지원은 기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그날 밤 사단장 관사로 돌아가는 길. 한서윤은 직접 차를 몰고 있었다. 부관도 물렸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인적 드문 국도변. 가로등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룸미러에 강렬한 쌍라이트 불빛이 비쳤다. 대형 덤프트럭이었다. 번호판도 없는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한서윤의 세단을 뒤쫓고 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한서윤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다. 끼익. 트럭이 굉음을 내며 한서윤의 차 옆면을 들이받으려 했다. 해보자 이거지. 한서윤의 눈빛이 변했다. 707 시절 대테러 운전 교육 수석 수료자였다. 그녀는 기어를 낮추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그 커브 구간 트럭이 밀어붙이려 하자 한서윤은 브레이크를 밟는 척하다가 급가속하며 트럭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트럭은 한 대가 아니었다. 반대편 차선에서 또 다른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왔다. 앞뒤가 막힌 절체절명의 순간 한서윤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좁은 틈새로 차를 비집어 넣었다. 쾅! 차체 옆면이 찢겨나가는 소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한서윤의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비탈길 아래 논두렁으로 굴러떨어졌다. 두 대의 트럭은 멈춰서서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사고 현장이 보이지 않자 유유히 사라졌다. 전복된 차량 안 터져나온 에어백이 시야를 가득 메웠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가를 덮어 세상이 붉게 보였다.
한서윤은 흐릿해지는 의식을 억지로 붙잡고 깨진 창문 틈으로 힘겹게 기어 나왔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살아있었다. 차가운 눈바닥에 대자로 누워 올려다본 밤하늘의 별은 야속하리만치 밝았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예비폰을 꺼냈다. 도청을 피해 숨겨둔 비상연락망이었다. 단축 번호 1번. 신호가 채 3번이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접니다, 팀장님.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하고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윤 소장. 이 밤중에 웬일이야? 목소리 상태가 왜 그래? 선배님, 아니 대대장님. 한서윤은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어내며 비릿하게 웃었다. 사냥 준비하십시오. 여우 잡으러 가야겠습니다. 상대는 군단장, 그리고 지역 마피아. 제 목숨 노리는 놈들입니다. 스케일 한번 크네. 몇 명 필요해? 믿을 수 있는 놈들로 딱 4명만. 오늘 밤쟁입니다. 새벽 2시, 인제군 깊은 산속에 위치한 호화 별장.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이곳은 황병국 대표의 개인 별장이자 송태섭 군단장과 지역 유력 인사들이 은밀한 회동을 갖는 아지트였다. 높은 담벼락과 곳곳에 CCTV, 그리고 흑룡파 조직원들이 철통같이 경비를 서는 유세였다. 별장 2층 연회장에서는 거한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송 장군님,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그 계집골이 아주 말이 아니던데요. 황병국이 양주를 따르며 비열하게 웃음을 흘렸다. 송태섭 군단장은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로 시가를 피우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 덤프트럭 애들한테 보고받았어. 논두렁에 처박혔다더군. 죽진 않았어도 최소한 중상일 거야. 겁 좀 먹었겠지. 내일쯤 사표 쓴다고 연락 올 거다. 역시 장군님이십니다. 건배하시죠. 그들이 잔을 부딪히려는 찰나였다. 파직. 별장의 모든 전기가 일시에 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이 실내를 집어삼켰다. 음악도 난방도 멈췄다. 뭐야? 정전이야? 야, 발전기 돌려. 황병국이 객소리쳤다. 밖에서 경비를 서던 조직원들의 무전기가 치지직거렸다. 내 대표님, 의학, 사람, 비명과 함께 무전이 끊겼다. 창밖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소음기가 장착된 총기 발사음과 둔탁한 타격음이 섞여 들려왔다. 뭐야? 무슨 일이야? 송태섭이 당황하여 허리춤에 권총을 찾았다. 그때 2층 테라스의 통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누군가가 안으로 들이닥쳤다. 검은색 전술복, 얼굴을 가린 복면, 그리고 야간 투시경, 4명의 그림자가 연기처럼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복면을 쓰지 않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이마에 붕대를 감고 한 손에는 쇠파이프를 든 한서윤이었다. 그녀의 눈은 야간 투시경보다 더 서늘하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한서윤, 네가 어떻게? 송태섭이 소파 뒤로 숨으며 비명을 질렀다. 한서윤은 대답 대신 식탁 위에 양주병을 집어던져 달려들던 황병국의 부하 얼굴에 정확히 명중시켰다. 불 켜. 한서윤의 나직한 명령에 따라 부하 하나가 비상 전력을 가동했다. 붉은색 비상등이 켜지며 아수라장이 된 실내가 드러났다. 흑룡파 조직원 20여 명이 이미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한서윤이 부른 707 예비역 후배들, 인간 병기 4명이 순식간에 정리한 것이었다. 한서윤은 뚜벅뚜벅 황병국에게 걸어갔다. 황병국은 부들부들 떨며 과도용 식칼을 집어들었다. 오지마. 내가 누군 줄 알아? 오면 찌른다. 찔러봐. 한서윤은 피하지 않고 다가갔다. 황병국이 눈을 질끈 감고 칼을 휘둘렀다. 한서윤은 고개를 살짝 까딱해 칼날을 피하고 그대로 황병국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뚝, 뼈 부러지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렸다. 황병국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뒹굴었다. 한서윤은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벽에 밀어붙였다. 장부 원본 어디 있어? 몰라. 배 째는 건 내 전공이 아니지만 뼈를 하나하나 분리하는 건 잘하지. 한서윤이 그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꺾으려 하자 황병국이 울부짖었다. 금고, 저기 액자 뒤에 금고. 한서윤의 눈짓에 부하가 액자를 뜯어내고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검은색 USB 그리고 자필 장부가 들어있었다. 그때 송태섭 군단장이 권총을 겨누고 일어섰다. 동작 그만, 다 죽여버리겠어. 그의 총구는 한서윤의 머리를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서윤, 네가 감히 상관한테 하극상을 해. 이거 군법 회부감이야. 당장 무릎 꿇어. 한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송태섭을 보았다. 총구 앞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상관? 한서윤이 헛웃음을 지었다. 내 상관은 국가와 국민이다. 당신 같은 도둑놈이 아니라 쏘겠어? 진짜 쏜다. 쏘십시오. 하지만 그 총알이 내 머리를 뚫기 전에 제 부하의 칼이 군단장님 경동맥을 먼저 끊을 겁니다. 송태섭의 뒤 어둠 속에서 한서윤의 부하가 대검을 든 채 송태섭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송태섭은 털썩 주저앉으며 총을 떨어뜨렸다. 끝이었다. 한서윤은 금고에서 장부를 꺼내 펼쳤다. 송태섭의 이름뿐만이 아니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 국회의원 등 상상 이상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한서윤은 장부를 탁 덮었다. 이걸로 12사단 청소는 끝난 것 같고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송태섭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 통화 목록에 있는 번호를 눌렀다. 저장된 이름은 장관님. 신호가 가고 잠잠하던 목소리가 들렸다. 송 중장, 처리됐나? 그 여자 한서윤은 조용해졌고 한서윤은 입가에 피를 닦아내며 차갑게 대꾸했다. 아니요, 지금부터 아주 시끄러워질 겁니다. 누구냐? 대한민국 육군소장 한서윤입니다. 지금 송태섭 중장과 황병국 대표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름이 적힌 장부도 제 손에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기대하십시오. 다음은 당신 차례니까. 한서윤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박살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붉은 아침 해가 별장의 참혹한 현장을 비추었다. 밤새 흘린 피냄새가 진동했지만 한서윤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가자, 서울로. 별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법. 이제 그녀의 별은 강원도 골짜기를 넘어 대한민국 심장부의 거대한 어둠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오전 9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집무실. 대형 TV 화면에는 속보, 12사단장, 한서윤 소장, 무장 타령 및 하극상, 군 당국 사살 명령 검토라는 자막이 붉게 흐르고 있었다. 김기철 장관은 위스키 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울 진입을 막으란 말이다. 톨게이트, 국도, 다리 전부 봉쇄해. 그 미친년이 입을 여는 순간 우리 다 죽는 거야. 김 장관의 눈은 공포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의 책상 위 직통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별장에서 확보된 장부. 그 안에는 김기철이 방산비리로 빼돌린 천문학적인 액수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여당 대표와의 커넥션이 담겨 있었다. 특수임무대 투입해 경찰 특공대 말고 내 직속인 707 예비역 사설팀 부르라고. 그년이 누구한테 배웠는데 일반 병력으로 맞겠어? 같은 시각 서울, 춘천 고속도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시속 200km 이내로 질주하고 있었다. 운전대는 한서윤의 부하가 잡고 있었고 조수석의 한서윤은 노트북을 두드리며 방송국 서버를 우회에 접속하고 있었다. 팀장님, 강일아이 씨 전방 1km임. 경찰 바리케이드입니다. 병력이 대대급입니다. 부하의 보고에 한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멀리 도로를 가득 메운 경찰차와 장갑차, 그리고 무장한 병력들이 보였다. 하늘에는 헬기 2대가 선회하며 경고 방송을 하고 있었다. 전방의 차량은 즉시 정차하라. 불응시 발포하겠다. 반복한다. 즉시 정차하라. 한서윤은 붕대가 감긴 이마를 쓸어 올렸다. 뚫는다. 예. 우리가 멈추면 진실도 멈춰. 방송국까지 15분. 내가 길을 연다. 한서윤은 선루프를 열고 몸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에는 저격 소총이 아닌 유탄 발사기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탄두는 살상용이 아닌 최루탄과 연막탄이었다. 퉁, 퉁, 하얀 연기가 고속도로를 뒤덮었다. 시야가 차단되자 바리케이드 쪽에서 당황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한서윤은 차 안으로 들어와 무전기를 들었다.
전원 충격 대비. 꽉 잡아. 승합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연막 속으로 돌진했다. 쾅! 경찰차 2대를 들이받으며 바리케이드를 돌파했다. 총알이 차체를 때리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쏟아졌지만 방탄 처리된 차체는 끄떡없었다. 올림픽대로에 진입하자 상황은 더 급박해졌다. 이번에는 김 장관이 보낸 사설 용역팀, 아니 살수들이었다. 검은색 SUV 5대가 한서윤의 차를 에워싸고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도심 한복판에서의 총격전.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서윤은 창문을 내리고 권총을 꺼냈다. 흔들리는 차 안, 시속 150km의 속도. 하지만 그녀의 조주는 흔들림이 없었다. 정확히 따라붙은 SUV의 앞바퀴를 터뜨렸다. 차량이 중심을